저는 여러분 경상북도 안동이라고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불리는 새벽 5시 50분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네. 지역에서 기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분 정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배보람 선생님이 또 지금 국제적인 전쟁과 평화 이슈와 기후 정의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대한민국에 좀 안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나가서 책임을 덜 지고 오면은 보수 언론에서 박수를 칩니다. 개도국 지위 잘 유지했어라고 막 하는데 이런 한국 정부의 이러한 외교나 평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은 지구도 해치고 우리나라도 해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주신 기후정의 평화의 관점에서 좀 한국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달라져야 될 외교나 평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 배보람 선생님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외교나 안보 분야에서 엄청나게 막 되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사실 조금 북한 관련해서 뉴스를 보면서 좀 충격받은 일이 있었어요. 저도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 최근에 북한에서 열차가 전복돼서 400여 명이 죽었다는 기사 보셨나요? 네, 왜 열차가 전복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전력이 없어서 이제 열차가 전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기사를 읽게 되었고 기사를 보고 정말 너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지금 서로가 서로를 적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이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가 군비 경쟁이 아니라 에너지 협력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것도 만약에 재생에너지로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을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런 것들은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또 군사 안보와 지정학적 위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 속에서 분명 러시아와 중국 혹은 미국 사이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중간에 끼어 있는 국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국가들이 기후위기 시대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국제적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군사 갈등과 긴장을 조금 완화하기 위한 협력과 외교적 노력이 정말 필요한데요. 한국 정부도 계속 그 흐름들 속에서 강한 안보와 강한 군사를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고 있고 때때로는 정말 외교적 상황이 아니라 한국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가 되게 심각하게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정말 더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남북과의 관계들이 어떻게 더 협력과 평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나중에 우리 배보람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부는 제가 지금 이 질문창을 제 앞에 보고 있는데요. 지금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유익했고 희망이 보였다, 응원한다는 내용으로 질문이 특별히 없어서 그럼 주최 측에 준비한 질문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거 사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다 아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실천과 행동이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정치입니다. 정치가 제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관우 정치학 박사님이시니까 그 기후위기 대응 못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병립형 선거제도라고 승자속식 선거제도를 취하고요. 또 생태적으로 위기 해결 잘한 나라들이 그 연동형이라고 지지율하고 이렇게 공정한 선거제도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 300석 중에 290석을 차지하는 거대 양당이 병립형 선거제도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더 망치겠다는 건데 혹시 이런 선거제도랑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중요하다는 거 알고 가면 되니까. 그 상당히 민감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대체로 보면 그 이제 지역에서의 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 이념 혹은 정당에 따른 대표가 있고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보통 정치학자들은 아마 조사를 해보면 뭐 95% 이상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자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건 뭐냐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200명 되고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이 한 200명 되고 네, 이렇게 왜 그러냐면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또한 국가 이익의 한 50% 정도는 차지하고 그럼 내셔널 아젠다가 있잖아요. 내셔널 아젠다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또 한 절반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게 대체로 정치학자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들은 이제 아까 제가 네덜란드 말씀드렸는데 규모가 조금 작은 나라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한 100명 전후 네, 이런 나라들은 아예 그냥 전체를 비례대표 하나의 선거구로 한다든지 아니면 크게 한 4-5개 정도로만 나눠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그 단위에서 뽑기도 합니다. 네, 한국처럼 이렇게 25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전체 국회에서 보면 75% 이상의 그 국회의원을 다 지역에서 뽑는 나라는 대단히 드뭅니다. 대단히 드물고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국은 상원이 있습니다. 예, 영국은 상원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주에서 많은 주권을 가지고 있죠. 한국은 단방제 국가이면서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역의 이익을 많이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내셔널 아젠다, 기후위기 같은 것을 다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거제도 그거 머리 되게 아픈데 복잡한데 뭐가 문제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로컬 아젠다들이 다 모인 것이 그것이 바로 내셔널 아젠다인 것인지 아니면 지역 간의 여러 가지 이익이 상충할 때 그것이 국가적인 상황에서 어떤 기후위기라든지 또는 아니면 복지라든지 또 뭐 일자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 지역의 이해관계들만 얽혀가지고는 사실은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어떤 조화를 어떻게 잘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선거제도에 달려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말을 하죠. 연동형 선거제도나 비례대표가 균형을 좀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복지국가도 많고요. 그리고 정치가 양극화가 좀 덜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하죠. 제가 방금 전에 보니까 또 뭐 국회의원이 지금 테러를 당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런 정치 양극화도 조금 덜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기후 위기와 같은 큰 국가적 아젠다, 또 산업 전환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지역과 국가 전체의 이익이 잘 균형 있게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까 정치적 의제와 사회적 의제화가 됐는데 왜 정치 단계 가면은 체한 듯이 기후위기가 안 넘어갔을까 했을 때 관련해서 또 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병립형이 문제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유진 박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실천이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총선을 관통해서 유권자들 또는 기후운동 진영 또 정당들 기타 언론 학계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행동 아까 제안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가장 그래도 좀 요거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제안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집단별로 제안을 해주셔도 좋고요. 네, 총선 이후 대응까지 포함해서 아까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든 정당들이 공약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기후 위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을 하지 않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저는 한국에서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해법을 각각의 정당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내도록 답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걸 답하게 하려면은 저는 언론에서도 같이 함께 해주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전략회의를 하겠지만 저희 내일도 이제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크게는 각각의 시민들이 직접 질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서울의 동작구에서는 이 성대골을 중심으로 선거를 앞두고 동작구의 구민들과 또 청소년들 또는 학교를 중심으로 후보자를 불러서 토론회를 합니다.
토론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인의 답을 보면은 저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하고 답을 내고 있는지를 보면은 저는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치할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각각의 이제 선거 공간에서 그렇게 초대를 해서 물어보고 답을 얻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한참 이 명함도 뿌리고 지역 모임들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공간이 정치인을 상당히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선거운동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기후위기 어떻게 할 건지,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한 적응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택은 어떻게 할 건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 라고 하면은 그분이 당선이 되든 아니면 낙선이 되든지 간에 머릿속에 박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끈질기게 질문하고 응답받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곳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다면은,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그 선거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번에 공보물에 기후위기 공약 들어갑니까? 라고 전화 한 통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저는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질문 던지고 응답을 얻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자기 나름의 생각과 언어를 가지도록 만드는 거, 그걸 우리 유권자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지하철 앞에서 명함 받으실 때 버리지 마시고 지지자인 척하면 더 잘 듣더라고요. 아유, 저 지지하는데 기획이 좀 잘해주세요 하면은 아마 좀 마음이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팁들 좋고요. 요 질문은 두 분도 같이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10년 뒤도 중요하지만은 당장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박사님하고 배보람 선생님도 그냥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많잖아요. 화나는 순간도 많을 거고 아무 말이나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총선 기간에 유권자 집단, 정당, 언론, 학계, 기운동, 진영 타겟으로 해도 좋고요. 네, 박사님. 네,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방금 전에 유진 소장님 말씀하신 건데요. 정치인은요, 자기가 듣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기가 만나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되고요. 또 자기가 한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말에 자기가 또 동화됩니다. 예. 그래서 자주 그런 말을 시키는 게 도움이 돼요. 네. 이거는 실제로 그런 주문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문을 자꾸 외우시면 네,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게 당락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저 사람의 당선이 확실하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 들은 말을 정치인은 가장 잘 기억합니다. 그건 4년 갑니다. 네. 당선된 다음에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가 닫혀 있어요, 이미. 네, 안 들려요. 지금은 잘 들립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계속 얘기하면 그래, 그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기간이 요때입니다. 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기후 유권자가 좀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100명 중에 한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 좀 걱정되시죠? 충분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저번 대선에서 트럼프보다 기후 때문에 3%를 더 얻었답니다. 기후 공약 때문에 3%. 그리고 나서 그 연구 결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3%는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이지만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기에는 대단히 충분한 숫자였다. 네, 결국은 기후위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한테 50%, 60%의 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특히나 수도권처럼 이런 선거구에서는
대체로 3% 안쪽에서 박빙 승부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00명 중에 3명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 몇 명 안 되는데 저 후보가 이 말을 듣겠어? 듣습니다. 왜냐하면 박빙이거든요, 지금. 한 표가 소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몇 명 안 되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네. 우리가 100명 중에 3명만 얘기해도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내가 당선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네. 자신 있게 하셔라.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메모해 두시고요. 다음 배보람 선생님. 네, 저는 앞서 두 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있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발화하거나 이야기할 기회는 종종 있지만 사실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주시는 분들한테 기후위기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물어볼 엄두를 사실 잘 못 냈었는데 저도 기후유권자로서 시민으로서 어떤 그런 저의 아이 성향을 조금 더 누르고 선거 기간에는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질문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선거 기간이 다가올수록 정말 오만 개발 공약들이 나올 거잖아요. 아까 쭉 얘기했던 공항 얘기도 나올 거고, 온갖 지원 사업들, 그래서 또 특구들 이런 얘기들이 또 아마도 방산산업 유치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되게 구체적인 공약들이 나올 텐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정치인들이 만드는 공약들이 향후 우리 삶들을 또 규정하고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이건 사실 저 스스로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 좀 남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전쟁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기후위기 시대에 어쩌면은 상상력과 함께 되게 서로를 통해서 혹은 어쩔 때는 억지로라도 끌고 가서 믿음이 좀 필요할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믿음들을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변에 좋은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혼자서 명함을 주는 국회의원 후보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기는 어렵지만 둘이 가면 조금 덜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 기간에 정말 많은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필요한 기후 공약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 관계상 각자 마무리 발언 30초 이내로 어떤 멘트 할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 과제로 댓글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관련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눌 때 좀 더 부드럽게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무엇일까요? 네,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우리 5만 명의 녹색 시민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인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30초 발언하고 30초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대통령도 아니고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가 가장 큰 적이고 정치적인 것을 두렵게 만드는 박정희 전두환 유산인 정치 혐오가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녹색 시민들이 정말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내일 되면 얼굴도 모르겠죠. 오늘의 인연이 내일이 아니라 2027년엔 정말로 대한민국에 기후대선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안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과 각 정당은 다르겠지만 2027년,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녹색 전환을 함께 해나가는 것을 모두 약속하실 수 있겠죠? 네, 박수. 네. 인터넷까지 치면 한 6천 명이 지금 서명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30초씩 발언 약간 넘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계속 긴장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라면 설마 정말 전쟁이 나겠냐 싶지만은 예전에 이제 동해나 이제 서해에서 있었던 국지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긴장감들이 한반도를 정말 휘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전쟁이 지켜준 세계가 기후위기를 막지 못했고 또 이 세계가 묵인했던 전쟁이 기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또 오늘 대세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과 무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투표하지 않고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평화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유진 소장님이 그 발표 마지막에 그래서 이 최근에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이런 정치적 사안이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의 권력투쟁. 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네. 아니 그다음에 사실은 뭐 윤한이 안 중요하고 딴 사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권력투쟁에서는. 네. 어쨌든 그것은 다 권력투쟁이지.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예를 들면 기후위기 대응 같은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없는 것은 정치죠. 네, 정치가 하는 일이 없고 정치가 없어요. 정치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네, 정치가 있으면 우리가 산업 전환도 하고 뭐 에너지 전환도 하고 기후위기 대응도 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고민하고 지방 소멸 문제도 다루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정치에서 다뤄진 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니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권력투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정치를 좀 하자. 정치인들이, 정당들이. 그중에서도 지금 이 시대의 과제는 기후위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기후위기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인 것 같으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10명 안 된다, 20명 안 된다 이런 게 한 10%가 조금 넘게 나왔고 나머지는 10%가 좀 안 되게 뭐 나왔는데 그 중에 1등 한 게 있습니다. 40%. 뭘까요?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되면 기후위기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네, 기후위기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한 당은 아니더라도 300명 국회의원 중에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20명 정도, 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국회의원은 우리가 만들어야 사실은 우리가 2030년, 40년에 기후대응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이번 총선에 임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교수님.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나 자원이나 그리고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 잘못 썼던 곳들, 예를 들면 너무나 많은 개발 사업들, 그리고 공항이든 뭔가 이 석탄 발전소도 끝까지 저희가 지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자초자산이고 자초인프라입니다. 그 돈을 정말 기후위기 대응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관성이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럼 관성을 멈추고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이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현 정부에서 저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인건비를 다 없앴어요. 예를 들면은 전국의 기후환경 활동가 네트워크들, 그리고 국가 환경교육센터, 그리고 녹색구매센터, 거기에 있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들과 만나서 했던 그런 기관들을 거의 예산을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 자원을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한 활동에 쓰도록 끌어오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더 독하게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독하게 결집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녹색전환연구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3부 대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